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 부고니아를 보고 왔는데요. 스포일러 후기를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먼저 영화 부고니아에 대한 제 감상평은요. 재밌었습니다. 이번엔 영화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의 장르는 SF, 블랙 코미디, 스릴러이고요. 감독님은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분이신데 더 랍스터, 킬링 디어, 더 페이버릿, 가여운 것들을 연출하신 감독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영화들 중 가여운 것들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이 영화는 원작이 있는데요. 장준환 감독님의 2003년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가 원작입니다. 각본은 윌 트레이시라는 분이 맡으셨고요. 출연진의 엠마 스톤 배우님이 미셸 플러 역, 제시 플레먼스 배우님이 테디 게츠 역, 에이단 델비스 배우님이 도니 역, 엘리샤 실버스톤 배우님이 테디의 어머니인 샌디 역, 스타브로스 할키아스 배우님이 케이시 경찰 역을 맡았습니다. 개봉일은 2025년 11월 5일이고 상영 시간은 119분 정도 되며 상영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이제 영화의 시놉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어느 도시 외곽에 테디와 돈이라는 두 명의 백인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테디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잠복하면서 인간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음모론자였는데요. 그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외계인으로 의심이 되는 거대 제약회사의 CEO 미셸을 사촌 도니와 함께 납치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 전체의 내용을 아주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현재의 미국입니다.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의 어느 허름한 단독주택에 테디라는 백인 남성이 사촌 도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도니는 다운 증후군이 있어서 일을 못하고 테디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테디는 혼자 일을 나가 돈을 벌어오고 집 뒤편에서 취미로 양봉을 하고 있었는데요. 벌들을 돌보고 관찰하던 테디는 요즘 벌들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 이유가 외계인들이 지구에 숨어 살면서 인간들을 복종시키고 멸종시키기 위해 벌들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극단적인 음모론자였습니다. 그는 인류의 멸종을 막기 위해 외계인을 납치해 그들의 황제와 면담을 하여 인류를 구하려는 협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납치해야 할 대상으로 외계인으로 의심되는 테디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거대 제약회사의 CEO 미셸이었는데요. 미셸은 성공한 사업가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유명인이었고 화술의 능력이 탁월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지식인 또는 사업가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가면을 쓴 악마적이고 직원들을 쥐어짜고 피도 눈물도 없는 소시오패스적인 사업가였죠. 예를 들어 5시 30분에 직원들을 퇴근시키는 정책을 펼치는데 외적으로는 그녀의 회사가 혁신적인 회사 또는 자신이 깨어있는 리더처럼 포장을 하지만 그 정책 안에는 직원들을 압박하고 절대 퇴근 못하게 하는 내용이 교묘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테디는 도니와 함께 오랫동안 미셸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는데 도니는 하지 말자고 테디에게 말하지만 테디는 도니를 계속 설득하고 세뇌시키게 되고 도니도 자신의 주변에 테디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설득에 넘어가 함께 범죄를 모의하게 됩니다. 마침내 두 남자는 미셸을 마취하여 납치하게 되는데 테디는 외계인의 특징을 도니에게 말해주며 그녀가 우주에 있는 우주선과 교신을 못하도록 머리카락을 박박 밀어버리고 피부에 항히스타민제를 골고루 발라주게 됩니다. 테디의 집 지하에 감금이 되어 마취에서 깨어난 미셸은 자신은 외계인이 아니며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테디는 미셸 당신은 외계인이 맞고 외계인이 월식이 시작될 때만 우주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며칠 후에 있을 월식을 이용해 테디와 도니, 미셸이 함께 우주선으로 가서 황제를 만나 지구에서 철수해달라고 협상을 할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미셸은 어처구니가 없어 하면서 테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테디는 시간을 주겠다고 하며 미셸을 지하실에 감금하게 됩니다. 영화는 테디의 과거 회상을 보여주는데요.
과거에 테디 어머니가 가난한 살림에 돈을 벌려고 미셸의 제약회사의 약물의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그 약물 때문에 사고가 나서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날 테디는 다시 미셸에게 우리를 우주선으로 데려갈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당연히 미셸은 자신은 외계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화가 난 테디는 외계인을 다루는 방법이 있다며 미셸을 전기 충격으로 고문하게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던 도니는 테디를 말리지만 테디는 점점 더 전기의 강도를 올리게 됩니다. 엄청난 강도로 전기 고문을 하던 중 보다 못한 도니가 전류를 긴급 차단함으로써 미셸은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테디는 미셸이 가진 전기의 높은 통증 내성을 보고 외계인의 황제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미셸은 외계인의 황제로서 지하실에서 나와 묶인 채로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듯 했으나 미셸은 테디의 어머니 일을 기억해내고 그녀의 새치의 혀로 그의 아픈 곳을 후벼 파면서 테디를 분노시키게 됩니다. 테디와 미셸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총을 들고 있던 도니가 미셸의 뒤통수를 후려쳐서 그녀를 기절시키게 됩니다. 그때 마침 그 지역 경찰인 케이시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행히 빠르게 기절한 미셸을 지하실로 옮기고 곁에서 도니가 총을 들고 지키는데요. 위층에서는 테디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케이시 경관을 맞이하게 되고 케이시는 별일이 없냐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요. 테디는 케이시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뒷마당에 있는 양봉장을 보여주며 케이시의 의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한편 지하에 있던 미셸이 깨어나서 도니에게 테디를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이 도니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도니는 경찰이 집에 와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는 와중에 미셸의 달콤한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도니는 미셸과 함께 우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미셸은 도니와 함께 우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도니는 뭔가 결심을 했다는 듯이 테디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벌들을 구경하다 집에서 총소리가 들리자 테디는 케이시를 삽으로 때려 죽이고 지하실로 돌아갑니다. 테디는 도니가 죽은 것을 보고 미셸에게 분노하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자초지종을 묻게 되는데요. 그때 미셸이 자신이 외계인임을 선언하며 사실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은 외계인들의 실험 때문이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테디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셸이 자기 차에 부동액이라고 적혀있는 통의 내용물은 사실 테디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치료제라고 말하며 빨리 가서 살리라고 전해주죠. 테디는 미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무릎을 탈골시키고 아주 빠르게 그녀의 차 뒤에 있는 부동액을 가지고 어머니의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테디 스스로가 어머니에게 부동액을 주입해버리고 그 결과 어머니는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미셸은 죽은 도니의 시체를 뒤져서 열쇠를 찾아 묶여있던 수갑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출구를 찾아 나가려고 했을 때 지하실의 또 다른 방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구의 시체들이 토막이 되어 실험실처럼 병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테디가 미셸을 납치하기 오래전부터 외계인이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납치해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셸의 속임수에 분노한 테디는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셸이 총구를 겨누는 테디에게 당당하게 맞서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이야기는 자신 같은 외계인들이 아주 오래전 지구를 발견하고 기뻐했는데 자신들의 실수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공룡들이 멸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외계인들은 자신과 닮은 인류를 창조했는데 이상하게도 인류는 선천적인 결함과 폭력성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 지구에 남아서 인간에 대한 생체 실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셸이 외계인이고 그녀와 같은 외계인들이 인간들 사이에 숨어서 생체 실험을 했다는 것까지는 테디의 말이 맞고 그 생체 실험이 인간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미셸은 며칠 후 월식이 다가오니까 자신과 함께 우주선으로 가서 협상을 해보자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우주선과 연결된 순간 이동 장치가 있는데 그게 그녀가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디와 미셸은 같이 회사로 가게 됩니다. 회사에서 사무실로 들어가자 테디는 자신이 준비해온 폭탄 조끼를 보여주며
보험이라고 말해줍니다. 미셸은 자신의 서랍에서 평범한 계산기를 꺼내 이것이 순간이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컨트롤러이며 순간이동 장치는 사무실의 옷장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테디는 옷장 안으로 들어가자 폭탄 조끼가 터지면서 테디는 사망하고 미셸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미셸은 구급차에서 깨어나고 테디는 사제 폭탄이 기능 고장으로 스스로 폭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구급차에서 뛰어내려 혼자 사무실로 돌아가 옷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에, 미셸은 우주선으로 진짜 순간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미셸이 외계인 황제가 맞았던 겁니다. 미셸은 외계인들과의 회의에서 그동안의 인간 실험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인류를 멸종시키기로 마음먹어요. 미셸은 평평한 지구 모형 위에 돔 모양의 투명한 거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셸이 들고 있는 날카로운 막대기로 찔러서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죽어버리죠. 대신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지내게 되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들판과 벌들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본 영화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며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람들이 인간 사회의 내부 이슈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것으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와중에 정작 가장 중요한 지구의 환경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며 인간 스스로 멸종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영화 제목 부고니아의 어원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당시 사람들이 벌이 소의 시체에서 자연 발생된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양봉을 하기 위해 소를 죽여서 벌을 발생시키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부고니아라고 한대요. 소를 죽여서 벌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괴를 통해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것은 현대과학의 시점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착각을 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파괴를 통한 창조라는 인간의 믿음이 착각임을 경고하는 것이죠. 테디는 지구와 인류를 지키기 위해 연쇄살인을 하고 미셸에게 고문과 폭력을 일삼습니다. 그 행동은 자신이 생각한 부고니아, 즉 외계인을 파괴해서 지구라는 생명 또는 새 삶을 창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셸 역시 이 미치광이들에게 벗어나기 위해 교묘한 언변으로 도니와 테디의 어머니까지 제거합니다. 그녀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파괴를 통해 생명과 새 삶을 찾는 부고니아를 한 것이죠. 영화는 테디와 미셸의 서로를 파괴하는 행동 끝에 마지막에는 인류가 모두 멸종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멸종 후에 벌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지금 인류의 사회가 미셸이라는 기득권 계층과 테디라는 기득권층 외의 가지지 못한 계층들이 부고니아라는 상호간의 파괴를 일삼는 잘못된 풍습 끝에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인류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화의 캐릭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테디는 극단적인 음모론을 신봉하며 폭력성을 띠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미치광이 살인마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미셸이 CEO로 있는 거대 제약회사와 연관이 있었죠. 예전에 미셸의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 임상실험을 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 테디의 어머니가 지원을 했다가 잘못되어서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미셸은 그녀 특유의 좋은 언변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보상을 약속했지만 사실은 보상을 많이 받지 못했고 테디는 미셸의 회사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빈곤하게 살아가게 되죠. 또한 아버지도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리는데요. 그는 점점 현실과 단절되어 갔고 여러 음모론을 접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테디라는 사이코패스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반대에 있는 미셸이라는 인물은 악마적인 기득권층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 뉴스에 나오는 나쁜 대기업의 자본, 권력, 엘리트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아주 화려한 비즈니스적인 언변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재주가 있는 소시오패스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고 회사 사람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치지만 그녀의 정책 안에는 시퍼런 칼날이 겨누어져 있죠. 나중에 도니, 테디의 어머니, 그리고 테디, 마지막 인류 전체까지 눈도 깜짝 안 하고 죽여버립니다. 외계인의 위치도 황제라는 결정권자의 위치를 보여주며 그녀는 현재의 악마적인 기득권층의 악랄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디와 미셸의 중간에 끼어있는 돈이라는 인물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생각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미디어의 외침에 휩쓸리는 대중 또는 그런 사상들을 반쯤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테디는 계속 도니를 돌봐주면서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고 그를 설득하면서 나중에는 범죄에 가담시킵니다. 도니는 그 일을 내키지 않아 했지만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테디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좋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사회는 그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미셸을 납치하고 테디가 고문을 하기까지 여러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도니는 그때마다 하지 말자고 말하죠. 하지만 테디가 설득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나중에 경찰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반대로 미셸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게 됩니다. 도니는 혼자 판단을 하기 어려운 친구였기 때문에 혼란해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니의 이야기를 봤을 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양극단적인 사상에 물들고 양쪽의 장기말처럼 쓰이다가 마지막에는 희생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의 큰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영화는 초반에 테디의 해설로 벌꿀들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는 인간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도 안 되는 추론을 하며 이 모든 원인은 외계인 때문이고 그 외계인을 잡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음모론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 외계인이 바로 대기업 제약회사 CEO 미셸이었던 것이죠. 미셸은 겉으로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가면을 쓴 악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약 임상 실험 사고로 테디의 어머니가 코마 상태가 되었을 때 화려한 비즈니스적인 언변으로 보상을 약속하지만 이후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인물이죠. 테디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납치하지만 영화는 테디의 어머니 사건을 보여주면서 테디와 미셸이 빚어내는 갈등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미친 사람의 복수를 보여주며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놀랍게도 테디의 말이 옳았고 미셸은 외계인이었습니다. 이 외계인들은 실제로 생체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테디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외계인들은 노력은 했지만 더 이상 실험에 진척이 없고 그들을 구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여 인류를 멸종시키기로 합니다. 무표정으로 단숨에 아주 쉽게 인간들 전체를 멸종시키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지구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지만 사각의 화면에 보여지는 색감이나 빛, 환경들은 너무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인류만 죽었지 개나 고양이는 살아남았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과 벌들이 날아다니고 너무나 아름다운 지구의 환경을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인간들의 시체를 보여주고 인간들이 없어진 아름다운 지구 환경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지구를 인간 스스로 파괴하고 있으며 그들은 쓸데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환경 파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인간 사회의 내부 이슈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것으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와중에 정작 가장 중요한 지구의 환경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며 인간 스스로 멸종을 시키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SF와 스릴러 그리고 풍자가 섞인 인상적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음모론, 잘못된 신념, 계급투쟁, 자본주의의 부조리 같은 주제를 비틀린 유머와 불편한 상황을 통해 풀어내는 방식이 날카롭고 독창적인데요. 저는 특히 영화에서 마지막에 인간들은 멸종하지만 자연의 동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감독이 말하고 싶은 인간에 대한 우울하고 염세주의적인 표현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엠마 스톤과 제시 플레먼스의 연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제시 플레먼스는 극단적인 음모론자를 보여주며 한 사람의 인간이 일련의 힘든 사건을 겪으며 불안정해지고 점점 무너지는 내면을 잘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엠마 스톤은 삭발투혼이라는 여성으로서 하기 힘든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미셸이라는 가면을 쓴 냉정하고 악마적인 소시오패스 권력자 연기를 하며 극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영화의 미장센이 시각적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테디의 허름한 작은 집과 자전거는 그의 고립감과 낮은 계급을 나타내며 종종 하이앵글을 활용하여 그를 억압된 존재로 묘사합니다. 반면 미셸의 넓은 저택과 비싼 차는 자유와 상류계층의 권력을 상징하고 그녀를 비출 때 로우 앵글로 잡아주며 성공한 인물로 보이게 하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납치 후 지하실 장면입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잡힌 미셸이 삭발한 모습은 마치 영화 노스페라투의 괴물, 드라큘라 백작 같아 보이는 기괴한 모습입니다. 이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악마적인 본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하실을 채우는 차가운 푸른빛의 형광등 조명은 공포영화의 색채를 띠며 불안감을 극대화합니다. 게다가 끔찍한 사건 직후 터져 나오는 장엄한 오케스트라 음악은 사건과의 부조화를 일으켜 관객의 감정을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인류가 멸종한 모습을 지구 배경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 것 또한 부조화를 이용해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생각한 영화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블랙 코미디의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이 영화의 블랙 코미디는 관객의 사전 지식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영화는 여러 상황을 현대사회의 음모론에 비유하며 풍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벌의 개체수 감소 현상인 군집 붕괴 현상을 현대사회의 노동계층과 지배계층의 불평등에 빗대어 인류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계인의 생체 실험, 인류 지배, 지구 평면설 등 다양한 음모론들이 풍자의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레퍼런스를 평소에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관객에게는 영화의 유머와 풍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높은 해독 난이도는 일반 관객에게 재미보다는 지적인 어려움이나 해석의 강요로 느껴져 작품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호불호가 갈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대사 중심의 과도한 설명과 긴장감 부족입니다. 영화 장르에서 SF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스릴러가 서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초반 미셸의 납치라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 높은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결말까지 이르는 중반 과정이 대부분 테디와 미셸의 길고 장황한 대화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납치라는 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사 위주의 설명으로만 채워지면서 스릴러 장르가 요구하는 물리적 긴장감과 액션이 현저히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관객으로서 저는 테디가 미셸에게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극렬하게 터뜨리는 장면이나 두 인물 간의 치열한 심리적 수싸움이 펼쳐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고문 장면이 단 한 번 짧게 등장할 뿐 이후 서스펜스는 대화라는 정적인 방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스토리를 진전시키기보다는 반복적인 설명과 사상 전달에 치중하여 서사의 리듬을 늦추고 결과적으로 중반부를 지루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영화를 추천드릴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에 담긴 음모론, 계급투쟁, 자본주의의 부조리 등의 사회적, 정치적 레퍼런스를 해독하고 비틀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관객분들, 인간 문명의 종말을 자연 승리라는 염세주의적 시각으로 풀어낸 날카롭고 독창적인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고 사색을 즐기시는 관객분들, 하이, 로우 앵글, 푸른빛 조명, 익스트림 클로즈업 등의 영화의 미학적, 시각적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스타일의 연출과 미장센을 좋아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엠마 스톤, 제시 플레먼스의 팬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영화 부고니아의 영화 티어리스트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화 어쩔 수 없다를 B랭크에 두었는데요. 이번에 시청한 영화 부고니아는요,
C랭크 재밌었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우울하고 염세적이며 불안한 연출이 인상적이고 배우들의 연기 투혼이 볼만한 영화였습니다. 재밌게 잘 봤어요. 여기까지 영화 부고니아의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